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우선 부부간 법률 관계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가 혼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결혼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법률 용어로서는 혼인이고요. 혼인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혼인하겠다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선생님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법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법률혼주의라는 건 그냥 뭐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건 법률혼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법률혼의 요건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건, 법률혼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 여기에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리할 건 실질적 요건,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 요건을 정리할 겁니다.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혼인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또 중혼이 아닐 것, 요 네 가지 정도로 꼽는데 정리해보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아 선생님 이건 이런 건가요? 뭐 사랑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혼인하시겠습니까? 네, 혼인하겠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혼인의 의사의 합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표현됐을 때는 뭐 사랑 이런 가치들이 좀 많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은 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혼인하시겠습니까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 그리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혼인적령, 혼인에 적합한 연령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몇 살이냐? 여러분 몇 살일까요?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만 18세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18세는 미성년자인데요. 잠깐만 이거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8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를 하면 성년으로 의제한다, 성년으로 본다, 성년으로 간주한다. 이걸 우리가 미성년자의 계약 파트에서 이미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친혼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가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암기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아주 강조하셨다, 학교 선생님께서, 즉 그냥 우리는 실질적인 요건 중에 근친혼이 아닐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근친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를 꼭 체크해라 라고 하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막 구구절절 설명해 드릴 게 아니고 이제 학교마다 이런 좀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 시험 대비라고 하는 건 정성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얼마만큼 교과서를 꼼꼼하게 받고 또 뭐 학교에서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개념 완성 강의는요,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돕는 강의이고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제 온전히 집중하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것에 학교마다의 온도차, 선생님들마다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혼인할 수 없는 범위의 친족의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가 들어가느냐,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를 거니까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혼이 아닐 것.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법률혼을 둘 이상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혼이 아닐 것, 이게 실질적 요건이고요. 만약에 이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잖아요. 갖추지 못하면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도 뭐 엄청 뭐 구분할 건 아닌데 이 뭐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는 혼인이 뭐 무효다, 뭐 혹은 뭐 혼인 정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도 교과서마다 들어가 있는 교과서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교과서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그냥 한꺼번에 실질적 요건이 결여가 되면 혼인이 무효나 취소 이렇게만 정리를 했고요. 형식적 요건,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쪽은 혼인신고인데 만약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그걸 사실혼이라고 부르고요. 법률혼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법률혼과 사실혼을 비교할 때 우리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로 따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사실혼도 혼자가 붙고요. 뒤에 혼자가 붙죠. 그 다음 법률혼도 혼자가 붙네요. 그럼 이게 둘 모두의 혼인이란 뜻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둘 다 혼인인데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일 때의 요건 이걸 다 검토를 해놓고서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혼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사실혼과 좀 비교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이 우리 민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가? 그건 아니고요. 일정한 정도의 보호를 받긴 하는데 법률혼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혼인신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한 게 법률혼과 사실혼의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건을 채웠으니까 효과를 보셔야 돼요. 효과. 혼인의 효과. 자, 이쪽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해서 혼인의 효과는 이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률혼을 A라고 해볼게요. 사실혼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정리하다 보면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특징 정리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 주목하냐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네. 사실혼도 혼자가 붙고 법률혼도 혼자가 붙으니까 어쨌거나 둘 사이가 부부죠. 부부. 여러분 이 사실혼은 이거랑 다른 거예요. 동거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활만 함께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사실혼도 하나의 혼인으로서 그러니까 둘은 부부라고 생각하고 뭐 결혼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식 때 하객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두 사람은 부부구나 뭐 두 사람도 자기들은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법률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되 만약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법률혼의 차이점이고 이쪽 B에 들어가는 건 사실혼의 차이점이라면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 C에 들어가는 것을 시험 문제 딱 내면 C는 뭐 예를 들면 사실혼과 달리 법률혼은 C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공개된 오답으로서 많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법률혼이 되면 이게 혼인신고가 되는 거니까 혼인신고가 돼 있을 때만 친족관계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친족관계. 친족관계 중에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그리고 인척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어렵죠.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을 배우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let's learn 이렇게 부릅니다. 배워보자 라고 선생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거기다가 막 적어두시면 안 됩니다. let's learn. 이게 또 자막이 나갈 텐데. 배우자는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을 함께 부를 때 배우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는 인척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뒤에랑 연결이 될 건데 자, 이걸 일단 적어놓고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친족이라고 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친척 개념인가? 친척. 뭐 친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상에서는 친족이라고 하면 딱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친족의 범위.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 팔촌 이내의 혈족 개념이 있어요. 혈족. 그리고 사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데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혈족은 뭐고 인척은 뭔가? 그러니까 혈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섞여 있다, 핏줄이라는 뜻이고요. 인척이라는 개념은 혼인으로 연결된 친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으로. 그래서 여기는 인척을 또 종류를 써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혈족에 배우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줄여 적을게요. 배우자의 혈족도 있고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있어요. 뭐 장난하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면 그럼 선생님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가능한가요? 여기부터가 인척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딱 여러분이 느낄 만한 그 어떤 당혹스러움이 지금 요 카메라로 막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가계도를 좀 그릴 줄 알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혼인을 합니다. 이게 법률혼이 되면 선생님은 두 줄을 그을 겁니다. 가계도 연습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성별을 밝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 표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면 남성, 동그라미로 하면 여성. 이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선생님과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 보면 네모는 남성, 동그라미는 여성.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은 앞으로 가계도를 그릴 때 성별을 밝힌다면 이렇게 그냥 세모와 동그라미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와 함께 법률혼,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여기 있죠. 배우자. 자, 그 다음 여기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혈족 관계, 혈연이라고 부르죠. 그때 아들이 있고요. 병, 딸도 있어요. 정. 그러면 갑과 을은 배우자고 갑과 을이 부모가 되죠. 이쪽은 자녀가 되는데 부모와 자녀는 혈족이 되죠. 혈족. 그 다음에 촌수 계산하는 건 그냥 요 한 마디 갈 때마다 1촌씩 더해주면 되는데요.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1촌씩 더해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촌수 계산하는 것도 선생님이 정해드릴게요. 촌수 계산하는 것도. 배우자 간, 부부 간에는 촌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는 그냥 정해드립니다. 0촌. 여러분 이거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나중에 뭐 추석이나 설에 촌수 계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 자식 간은 1촌입니다. 1촌. 그리고 형제 간은 2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3촌은 여러분과 몇 촌일까요? 3촌은 여러분과 몇 촌일까요? 3촌이죠. 3촌은 3촌이니까 3촌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3촌을 3촌이라고 부르는 건 호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희한해요. 이게 촌수로 누군가를 호칭 부르진 않거든요. 3촌 이렇게 부르지 않죠.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께 1촌 이렇게 안 부르죠. 동생한테 갑자기 야 뭐해 2촌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2촌 뭐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유독 3촌한테는 3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촌은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 자매를 다 3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도 3촌이고요. 고모도 3촌이고요. 외삼촌도 3촌인 거죠. 친삼촌도 3촌인 건데 그래서 원래 호칭은 이모, 고모 이렇게 하듯이 예를 들면 뭐 아버지 형제다. 그러면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희한하게 삼촌만 유독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삼촌은 왜 삼촌일까요? 부모님의 형제니까. 1촌 더하기 2촌, 3촌. 그럼 숙모는 나랑 몇 촌일까요? 숙모. 부모님의 형제의 부부,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숙모도 3촌인 거예요. 근데 숙모가 자기 핏줄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왜냐면 외삼촌이다. 그 외숙모가 계시죠. 뭐 삼촌이다. 그러면 또 숙모가 계실 텐데 숙모, 외숙모는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쪽은 인척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척. 왜요? 혈족의 배우자니까. 혈족의 배우자. 왜?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가 되죠. 외삼촌의 아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고모부. 고모가 자기랑 혈족이고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혈족의 배우자가 있죠. 또는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갑의 입장에서 을이 배우자인데 을에게 남동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동생. 이렇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부릅니다.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갑과 여기 을의 남동생.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처남 이렇게 부르는데 갑과 처남은 핏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척 이렇게 부르고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있고 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갑을 뭐 병, 정, 여기는 A, B라고 하면 갑과 B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척인데 여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그 쭉 수업을 듣다 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이게 잠깐 등장하는 게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촌쑥에 산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혈족과 인척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혈족은 그냥 자기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혈족이겠죠. 자기 아들, 딸 혈족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혈족일 거고요. 삼촌, 뭐 고모, 이모 다 혈족일 겁니다. 근데 숙모는 혈족이라고 하지 않죠. 고모, 부 혈족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친족 관계가 법률 혼일 때만 형성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혼일 때는 혼인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배우자 관계 형성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 사실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혼일 때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쪽 차이점이니까 사실혼에서는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혼인 중해자가 됩니다. 혼인 중해자. 일단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강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리할 건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친자 관계 중에 혼인 중해자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럼 그때 혼인 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혼이구나. 그럼 오른쪽은 이렇게 적어둘 수 있어요. 아, 사실혼 부부끼리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구나. 그 다음 사실혼일 때는 거기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혼인 외의자가 된다. 일단 정리해 두시고요. 혼인 외의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다음 강에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실혼 관계일 때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요. 이게 그 만남이 있다고 꼭 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끼리도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혼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사실혼의 해소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혼의 해소 이렇게 부르고요. 이혼이란 말은 어디만 쓰는 거냐? 여기만 쓰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굳이 갑과 을 사이가 법률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이혼하였다 라는 말만 딱 쓴다 하더라도 아, 이혼이란 말을 쓰는 건 그 전엔 법률혼이었구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공통점. 자, 공통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출제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B와 달리 A는 C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틀린 선지가 된다. 둘 다 부부기 때문에 이제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인정됩니다.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가사 대리 뿐만 아니라 그 일상가사로 인해서 채무, 빚을 졌을 때 이걸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자, 이건 법률혼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인정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가사.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일상가사인가. 여기서도 이제 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딱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주식 투자를 남편 몰래 하다가 아내가 수억 원의 빚을 졌다. 그걸 일상적인 가정 활동이라고 하지 않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럼 어떤 거냐? 뭐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정도가 일상가사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상가사로 인해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아내가 졌다고 하면 남편이 졌다고 했을 때 아내가 책임을 함께 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 빚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한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법률혼과 사실혼의 요건과 효과까지가 됐죠. 요건과 효과. 여기까지가 이번 강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그러네요. 딱 나오네요.
법률혼과 사실혼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효과는 공통점, 차이점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정리할 때는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밝히시고, 사실혼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여기 있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을 때, 여기 결여되어 있을 때 혼인신고가 안 된 혼인을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동거는요, 이게 하나의 효과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요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꼭 같이 살아야 됩니까?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장 때문에 그냥 뭐 주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은 저희랑 같이 생활을 못 하시는데 그럼 부부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죠. 동거라고 하는 게 요건은 아니고요. 이게 법률혼이나 뭐 사실혼이나 부부라면 뭐 동거, 그러니까 함께 생활을 한다. 이거를 이제 의무로 부담을 시키고 있긴 한데 이건 뭐 가급적 이라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동거하지 않는다, 생활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뭐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있는 부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부양, 뭐 먹여 살린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보다는요, 부부끼리의 부양의 의무는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번다, 혹은 뭐 아내가 돈을 번다 라고 했을 때 남편은 자기가 누리는 정도의 만큼의 생활을 아내한테, 아내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 돈을 번다 그러면 아내가 자기는 돈을 벌어서 뭐 좋은 음식에, 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살고 뭐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놔둔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정도만큼은 이 배우자에게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을 서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을 아내가, 아내가 할 일을 남편이 분명히 대리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 나오네요. 부부별산제. 여기 있는 부부별산제는 살짝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잘 들어보세요. 일단 부부별산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재산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 재산이 무조건 다 공유, 그러니까 아버지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냐?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요,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 그럼 이걸 뒤집어 해석했을 때는 소속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게 아버지께 맞다, 어머니께 맞다, 남편께 맞다, 아내께 맞다 라고 소속이 분명하면 그 재산은 남편 겁니다. 그 재산은 아내 겁니다. 즉 부부간의 재산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진 빚 그냥 남편이 깔끔하게 갚고 아내가 진 빚 아내가 깔끔하게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별산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건 아내가 맺은 계약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남편이 맺은 계약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여기 있는 채무의 연대 책임이란 개념도 등장하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부부별산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뭐 상속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어머니랑. 그러면 혼인신고했다는 점만 가지고 그 아파트에 어머니가 바로 공동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소유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혼인신고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 민법에서 둘의 재산을 그냥 다 공동으로, 특히나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마련했던 재산을 바로 공동으로 취급해 주진 않거든요. 그런 걸 부부별산제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적용하나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이 부부별산제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딱 좋죠. 그 다음 아까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성년의제가 나오네요. 성년의제도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만 해보면 성년의제가 무슨 뜻이었죠?
성년으로 의제한다. 성년으로 의제한다. 그러면 성년으로 의제하는 건 법률혼에서만 가능한 효과입니다. 성년 의제. 자, 무슨 뜻이냐면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여기 적을게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죠. 부모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혼인 신고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혼인 신고. 근데 가끔씩 어떻게 오답을 만드냐면 혼인식. 여러분, 혼인식은 이게 부부간의 법률 관계에서 혼인의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 어디 뭐 찾아보세요. 여기 혼인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혼인식을 안 올렸다? 부부가 안 되느냐? 아니죠. 그거는 혼인식은 하나의 관습적인 거고요. 혼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 법률론의 요건, 혹은 사실혼의 요건에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라는 게 중요한데, 즉 왜 성년 의제를 여기 법률혼에 적은 거냐면 사실혼일 때는 이게 성년으로 의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마치면 이렇게 혼인 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스스로가 맺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년 의제의 효과였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면 거기 써 있네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했을 경우, 그때 혼인이라고 하는 건 혼인 신고, 행위 능력자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으로 취급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인데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뭘 정리하는 게 시험 문제에 쓸모가 있냐. 첫 번째, 이혼의 유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혼의 유형. 그럼 이혼의 유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뭐 세 가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혼의 유형으로 해서 첫 번째 유형,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있거든요. 이 둘의 관계는 뭐 아주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아갔으면 좋겠냐.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고민해 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도. 결국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혼의 이유, 동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할 때 그것으로 이혼할 수 있나? 이혼할 수 있죠. 협의가 되면. 또는 뭐 부부 중에 누군가가 자기는 돈을 벌면서 남은 가족들을 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제 뭐 내팽개 쳐준다.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된다. 아, 당신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합시다. 아, 좋다. 나도 이혼에 동의한다. 그건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근데 그게 안 될 때라고 하는 건 합의가 안 될 때라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혼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 싫어요. 이혼하기 싫다라고 할 때는 이 재판상 이혼을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이혼은 그 어떤 사유로든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건 뭐 다 적어가면서까지 암기할 거 아닌데 일단 쭉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납득이 될 거거든요.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정해진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해가 되네. 그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어서 둘이 만약에 이혼하자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만약 이혼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때 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협의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도 가능하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 협의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협의 이혼이 안 될 때 재판상 이혼 청구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두 번째, 살짝만 적어볼게요. 그냥 뭐 부정행위 이런 거 적을 수 있고요. 이거 왜 적으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애매하게 적을 것 같아서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기의 유기
이 발음만 듣고 한번 해보세요. 아기의 유기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아기를 버릴 수가 있다니. 여러분 이게 아니고 악의예요. 악의. 그래서 악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법에서의 악의는요. 발음하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그냥 아기의 유기라고 하면 나쁜 의도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알고도라는 뜻입니다. 알고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상당히 좀 다르지?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당장은 소개를 크게 안 했지만 여기 인지라는 말 있죠. 인지.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혼인 외의자를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인지 능력이라고 할 때랑 좀 쓰임새가 다른 것 같은 느낌. 그다음 이쪽 악의. 이거는 나쁜 의도로라는 뜻보다는 민법에서는 알고도, 알면서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가 뭐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아내와 자식의 생활비로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상황 3번에서도 비슷한 상황 3번은 똑같은 사례 아닌데 일단 비슷하게 생활이 좀 곤란해진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처자식의 생활이 아주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거죠. 악의의 유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줄여 적을게요. 그냥 부당 대우. 이건 어떤 거냐?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배우자의 부모님께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생사가 불분명한지 한지 3년 이상이 되었다. 이런 거. 이것도 보니까 협의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의 조건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만 이혼 가능한 게 재판상 이혼인데 자, 이제부터는 유형에다가 뭘 붙이셔야 되냐면 절차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절차. 그러니까 요것도 요것대로 중요하지만 절차라든지 효과, 마지막 가서 효과까지 정리할 건데요. 여기까지 쭉 이어가야만 겨우 개념이 끝나게 되는데 일단 이번 강에서 다룰 만한 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기본적으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는 협의 이혼은 그냥 이혼합시다. 아, 좋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뭐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여기는 협의 이혼도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일단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인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혼 숙려 기간. 이게 선생님이 대학 때 도입된 제도거든요. 딱 뭐 대학 때 도입됐다기보다는 그때 대학 때 이 제도를 도입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선생님의 이제 대학 은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레포트로 좀 제출을 해봐라.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이혼 상황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이걸 막 조사해 와라 했던 그 과제 내용도 기억이 나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제도니까 그런 겁니다. 이혼 숙려 제도가 없었을 때랑 이걸 생기게 만들게 되는 건 하나의 목적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섣부른 이혼을 방지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뭐 뜻이 안 맞아서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이혼해. 그럼 그쪽에서도 홧김에 그냥 좋아. 도장을 꾹 찍고 바로 이혼이 돼버린다면
그 섣부른 이혼 때문에 좀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숙려, 심사숙고하다 할 때 숙자입니다. 깊이 고민해 달라라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잖아요. 있으면 3개월이고요. 부양해야 될 미성년 자녀가 없다 그러면 1개월입니다. 이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혼 숙려 기간이 다 지나면 다 끝나느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의 뜻이 합치했다라는 걸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드디어 이걸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해야 돼요. 이혼 신고. 그러면 드디어 이혼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이혼 숙려기간 거친 다음에 이혼 의사 확인서 이제 그 법원 가서 이혼의 뜻이 아직까지 있냐? 그렇다. 이혼 숙려기간 지났음에도 우리는 이혼할 뜻이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드디어 이걸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혼의 효과를 따로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재판상 이혼은요, 기본적으로 얘는 법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하긴 한데 이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안 되면요, 그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둘은 이혼한다 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리고 나서 이혼 신고를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랑 어떤 차이가 있냐, 잘 보세요.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냐. 일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제도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보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요게 있죠. 이혼 숙려기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한 건 A일까 B일까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A일까 B일까 이런 거. 민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한 건 A일까 B일까. 그 다음 이혼 신고해야 효력 발생하는 건 A일까 B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내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 발생한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까지 가야 효력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효과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혼이 되었을 때 효과. 첫 번째, 친족 관계가 소멸하게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인척 관계가 소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혼하게 되면 전 남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그전엔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분들을 이제 법적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안 불러도 되는 거죠. 전 처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더 이상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이 친족관계라고 하면 이게 소멸된다고 해서 잘 보세요. 배우자랑 인척이라고 써있지 혈족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겠죠. 여기 갑 남편입니다. 을 아내입니다. 둘이 혼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있어요. 병정 아들이고요. 이게 딸입니다. 그럼 둘이 이혼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X 혹은 그냥 사선을 그을 건데 둘이 재판상 이혼으로 했든 혹은 협의 이혼이 됐든 간에 둘이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갑에게 을은 아내가 아니고 더 이상 을에게 갑은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에게 병과 정이 아들, 딸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되게 오해하면 갑과 을이 이혼하니까 이제 병과 정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닌가 보다.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길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갑과 을이 병과 정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혈연 관계가 둘 사이에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둘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뭐 둘이 부부의 연을 맺고 난 이후에 공동으로 노력해서 뭐 아파트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구입했다. 뭐 혹은 뭐 여러 뭐 이제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나눠줄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가끔씩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내느냐?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있죠.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 즉 책임 있는 배우자도 그건 그거고 재산은 나눠 갖자라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하면 손해배상이죠. 그 손해배상 중에 정신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쓰이냐면 잘 보세요. 효과라고 하니까 이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어쨌거나 이혼이 된다면 이란 뜻이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죠. 예를 들면 뭐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에서는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공개된 오답이니까 잘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다음 강 슬슬 예고를 하면서 넘어갈 건데 이제 다음 강에서는 요게 나와요. 이번 강에서는 이렇게 해서 부 간의 법률 관계를 다뤘죠. 그 다음 강에서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도 나오는 거니까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쭉 연결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병과 정이 14세와 12세 둘 다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갑과 을이 이혼할 때 이 미성년자를 누가 키우면서 뭐 누가 이제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을이 병과 정을 키우게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선 병과 정 아들 딸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시간을 함께하고 또 뭐 밥도 먹고 어디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면접 교섭권.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적고 시작이 아니죠. 적고 끝낼게요. 면접 교섭권 이라던가 아니면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등등이 남게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이번 강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까지를 다 맞춰야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강의 예고와 더불어서 다음 강에서는 이제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로 확장을 시켜보겠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일 경우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 이걸 친권이라고 부를 텐데 친권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강에서 쭉 이어서 하겠다까지 예고해 드리면서 자, 어때요? 이 친족 관계, 이 가족 관계와 법이라는 파트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서된 내용 그대로 쭉 정리해 보시고요.